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7살 주부입니다. 기혼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일 텐데요. 저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친정 부모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신청하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고요. 제 시댁 식구들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과 체질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국어나 영어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고 잘했었죠. 그러다 보니 대학도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 한창 유행한 이동통신사 광고에 공대 아름이라는 말이 쓰이고 나서 공학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을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 저도 그 공대 아름이 중 한 명이었어요. 공대생 100명이 넘는 수업을 들을 때면 저 혼자 여자일 정도였고요. 어딜 가나 남학생들 틈에 홍일점처럼 주목을 많이 받았죠. 남편은 같은 과 3년 선배였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했을 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180 넘는 훤칠한 키에 뽀얀 피부와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보조개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남학생밖에 없는 공대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매력이긴 했지만요. 호감이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저는 남편을 평생 못 잊게 되었어요. 500명이 넘게 듣는 대강당 수업을 앞두고 학과 휴게실에 있다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선배가 제게 웬일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는 얼굴이랑 이름만 알았지 친하지 않을 때거든요. 저기 이름이 박보람이었나? 네, 맞아요. 박보람요. 나 누군지 알지? 네, 정영아 선배님?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안 되겠다. 잠깐 이리 와볼래? 갑자기 복도를 지나가다가 굳이 말을 걸어서 구석으로 와보라고 하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너 화장실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화장실요? 왜요? 엉덩이 뒤에 뭐가 좀 묻었어. 가서 확인해봐. 선배는 얼굴이 빨개져서 제 뒤에 뭐가 묻었다고 소곤거리며 말하더니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그때 벼락처럼 감이 왔습니다. 사고가 터졌구나 하고요. 급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생리혈이 묻어 있었어요. 그것도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요. 하필 하얀색 면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사단이 났던 거죠. 인생에서 누구나 몇 번에 잊지 못할 순간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때가 가장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공대라서 여학생이 거의 없었으니까 여성용품을 빌릴 수도 없고 화장실을 나가자니 하얀 바지를 가릴 것도 애매하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보람아, 괜찮니? 아까 알려준 그 선배였어요. 제가 걱정돼서 어디 못 가고 기다린 모양이었어요. 어차피 공대 여자 화장실은 사람이 잘 안 쓰는 장소라서 문을 잠깐 열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선배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얀색 바지고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내 가디건으로 일단 가려. 편의점 가서 생리대 사다 줄까? 남편은 자기 가디건을 벗어주고 제가 사용하는 생리대를 물어보고는 편의점까지 가서 여성용품을 사다 줬어요. 고마워서 감동이기도 하고 뭔가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끔찍하기도 했죠. 그 뒤로 학교에서 보거나 모임을 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굳어서 숨어 다니고는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마움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나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지역 방송국 작은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는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채용이 되었죠. 입사하고 나서 합격 요인을 들어보니 제가 청조토박이이고 씩씩해서 뽑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7년이 지나 동문회 밤을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행사 개최를 하는 선배가 지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한다는 걸 알고 행사 진행 겸 사회를 보라는 거였죠.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어서 하겠노라 하고 행사 논의 회의 자리에 나갔더니 저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된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 제 치부를 봤던 정영아 선배였어요. 선남선녀의 조합이라서 기대가 많다고 하는 행사 스태프들을 보면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안 마주치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다시 조우한 기분이랄까요?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위해 자주 마주치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하루는 선배가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보람이 너가 불편하면 내가 진행 보는 거 그만둔다고 할게.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너가 날 되게 싫어하고 피하는 거 알고 있어. 네?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고 피하는 기분, 그거 되게 서글퍼. 넌 모르겠지? 핵폭탄을 누가 떨어뜨렸다고 해도 이만큼 안 놀랐을 것 같았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킹카 선배가 나를 좋아했다니요. 선배는 학과 성적도 좋고 외국어를 잘해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취직을 했었어요. 동문 행사 전 행사 후에 남편은 자기 마음을 안 숨기고 직진하더라고요. 저도 만나는 사람이 따로 없기도 했고 오랫동안 저를 좋아했다는 말과 자상함에 반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뒤에는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일남 이녀 중 첫째였어요. 공장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들과 심부름을 많이 하고 컸죠. 둘째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아버지 공장 경영을 도운다고 입사했고 막내 여동생은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시집가서 3살인 조카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장 일을 도우며 서로 부대끼고 살아서 3남매 우애는 깊었어요.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살았지만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정을 의논하고 자주 보는 편이었죠. 남편도 집에 첫인사를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화목한 대가족 문화가 너무 부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남편의 식구들은 연애 2년차 때 시아버님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너는 여자친구를 이제야 소개시켜주니? 영아 M이에요. 아나운서라고요? 네, 어머님. 박보람입니다. 참하게 생긴 아가씨네. 너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원. 시어머니와 첫인사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말끝마다 너는 왜 이러냐, 잘난 체를 하는 거냐 등 원망 섞인 핀잔을 자주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분명 저와 동갑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3살 많은 남편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정리가 안 된 덥수룩한 장발과 돋보기 안경 때문에 더 노안으로 보였죠. 성격도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주인 오빠만 열리라고 장례식장에서도 남동생 혼자 구석에 계속 앉아있기만 하고요. 그냥 한눈에 봐도 둘이 형제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격도 양지와 음지 같은 느낌으로 대조되는 느낌이었고요. 오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봐. 어머님은 왜 오빠한테 그렇게 핀잔을 주시는 거야? 뭐 잘못한 거 있어? 핀잔? 왜 그렇게 생각해? 말끝마다 면박도 많이 주시고 남동생하고 오빠 비교를 많이 하던데? 우리 결혼 얘기도 오고 가고 너도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려고 했었어. 오빠 말로는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 했어요. 친엄마는 오빠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시아버지가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사이가 좋은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었기에 아무도 재혼을 할지는 몰랐다고 해요. 지금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다니던 작은 건축회사의 경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인물이 좋았고 성품이 너그러운 분이라 시어머니가 처녀 시절부터 혼자 짝사랑을 한 모양이더군요. 부인을 잃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사건이 생겨 시어머니가 속도 위반으로 지금의 남동생을 임신했대요. 자기 핏줄을 가진 처녀를 내칠 수 없어서 책임감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 말로는 결혼 생활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사고를 친다거나 하는 일 없이 항상 아버지가 예의를 갖추고 새엄마를 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그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많이 섭섭해 하셨다고요. 새엄마 푸념을 많이 듣고 컸어. 아버지 마음에는 너희 친엄마가 가득해서 자신이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특히 많이 하셨지.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아버지가 동생보다 나를 더 많이 아끼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긴 정도였는데 말이야.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나 봐.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겠다. 오빠야말로 새엄마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어? 차별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나도 사람인데 물론 있었지. 하지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30대 중반 넘어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 가만 보면 오빠는 성격도 좋아. 평화주의자에 사람이 너무 착해. 오빠 집안 사연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에 대해 단번에 이해가 갔어요.
1년 동안 상견례와 혼수 준비, 결혼식 준비를 차근차근 한 끝에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서울 강남 쪽이고 제 회사가 충북 청주에 있어서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주말이나 휴일마다 서로 번갈아가며 오갔습니다. 결혼해서 경제권을 제가 가지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 지출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 사치하거나 특별한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돈도 많이 모으고 했는데 유독 매달 100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있더군요. 바로 시어머니 용돈이었습니다. 오빠, 매달 1일에 100만 원씩 자동이체 되는 게 있던데 무슨 내역이야? 그거 엄마 용돈 겸 생활비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야? 내 주변 자식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주던데. 난 특히 명절이나 생신 때 목돈 드리는 정도거든. 100만 원도 적다고 하셔. 자기도 알다시피 내 동생 아직 직업이 없이 집에서 놀고 있지. 엄마도 아는 분 식당 일 가끔 돕는 게 다니까. 내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생활비 좀 달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드린 거야. 내가 아니면 생활이 안 되시니까. 도련님 나하고 동갑이면 올해 34살이잖아.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집에만 있던데 취업 준비는 따로 안 하는 거야? 공대 기계공학과 나와서 생산직으로 공장에서 알바 한 번 한 게 다일걸. 서류 전형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50번은 넘는 것 같은데.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면박 주고 비교하는 게 이해는 갔습니다. 시동생은 그 나이 되도록 외모, 성격, 능력, 스펙 어느 것 하나 갖춘 게 없었어요. 남편처럼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스펙을 쌓아가면서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고요. 저와 결혼하기 바로 전 남편은 대기업 근무 10년 차에 성과를 올려서 과장으로 승진도 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요. 그래도 남편에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은 아주 헌신적인 효자는 아니지만 자식으로 할 도리는 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다정하고 자성하게 하는 걸 보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잘했을지가 눈에 보였어요. 시댁은 서울에 있어서 제가 휴일에 남편 아파트를 갈 때면 가끔 가고는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을 해야 할 때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반찬을 준다, 놀러 오라는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불러서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사달라는 식의 부탁을 한 날이었어요. 미리 남편에게 말을 하고 냉장고 브랜드와 모델까지 정확하게 선택해 두고서요. 그런데 아가, 너희 아버지가 공장을 크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니? 네, 벨크로라고 찍찍이나 지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하신 지는 20년이 좀 넘으셨어요. 그래도 저번에 영화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 수가 30명 정도 된다 하던데? 중소기업이고 생산직이라 교대 근무자들이 많아요. 10년 넘게 일하신 직원분들도 많고요. 사돈 총각이 아버지랑 같이 경영한다지? 네, 아마 대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영 수업같이 착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말인데 혹시 회사에 자리 하나 없을까? 회사예요? 갑자기 무슨... 내가 영아한테 부탁하기는 애매하고 아까 너한테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해보는 거야. 우리 준아 일할 자리 없을까 해서. 예전부터 줄곧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아, 저희 아빠 공장에 도련님이 일할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준아가 일 경험은 없어도 서울에서 꽤 좋은 대학 공대 기계공학 전공했잖아. 사돈 어르신 회사도 공장이고 기계 돌아가니까 준아가 할 만한 일이 있지 않겠어? 가족이 일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도 관련 자격증이랑 경영학위 다 받고 입사한 거라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준아 전공 쪽 일이잖아. 시키면 일 잘해. 기회가 부족해서 저러는 거지. 한번 어떤 일을 하면 집중력도 좋고 잘한다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사돈 회사에 취직 부탁을 할까. 요새 취업하기가 좀 힘들어야지. 취업 쉽지 않죠. 그래도 제가 도울 수 있을지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아버지가 공적인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신 분이라서요. 내가 저렇게 많이 가르쳐놓고 멀쩡하게 키워놨는데 맨날 집에 있으면서 허구 헛날 시간을 죽이고 있으니 복장이 터져서 그래. 아가 너도 아기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식 걱정 끝도 없다. 30 넘어서 사내가 자기 뜻도 못 펼치고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지 제 옆에서 펑펑 우셨어요.
그동안 도련님 걱정에 애가 많이 끓으셨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그날도 제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 안에서 게임 삼매경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운동형 외톨이 혹은 게임 페인의 전형적인 인물이 시동생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나 남동생한테 일자리에 대해 말을 해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댁 식구들인데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눈물로 부탁하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청주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집간 여동생도 조카와 남편을 데려오고 남동생은 곧 결혼할 예비신부도 초대했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맛있는 식사도 하고 간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오빠, 아빠한테 슬쩍 도련님 일자리 물어보려고. 지금? 응, 보니까 잠깐 바람 쐬러 뒤뜰에 계신 것 같아서 나 혼자 다녀올게. 말하기 어려우면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한 번은 말하자. 그래야 나도 어머님한테 뭐라고 대꾸라도 하지. 친정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취직 부탁에 대해 말했었어요. 평소 같으면 웬만한 일에 자기 의견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동생 취직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봐서 도련님 성격이나 일하는 법 안다고, 함부로 어디 소개 못 시켜준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음이 안 간다고까지 말하고요. 남편은 판단력이나 논리 정연함에 있어서 확실한 사람이라서 저도 아버지께 일자리 물어보는 게 머뭇거려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라서 한 번은 물어보자고 아버지께 갔어요. 아빠, 뭐 하세요? 멋진 남성분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모델 화보네. 보람이 너 이 녀석, 아빠 놀리면 못 쓴다. 뭔데?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우리 딸내미가 멍석가나 보자. 역시 귀신을 속이지 아빠는 못 속이겠네요. 그래, 내가 꽁으로 너희 30년 넘게 키운 게 아니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돌려 얘기 안 할게요. 혹시 공장에 일자리 하나 없을까 해서요. 우리 공장에? 누구 일자리에 따라 다르지. 저희 도련님요. 아빠도 상견례랑 결혼식 때 보셨죠? 그때 그 더벅머리 총각? 기억나지? 나이가 어떻게 된다 했지? 저랑 동갑이요. 그런데 4년제 공대 기계공학 전공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한 번도 합격 못해서 아직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구나. 사실 얼마 전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도련님 취직 부탁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아빠한테 자식으로서 일자리 부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 공장에서 아주 일할 수 있는 스펙도 아니고. 그럼 면접 한번 보자. 날 잡아보자꾸나. 진짜요? 제 부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면 안 그래도 돼요. 저도 자리가 없다고 핑계대면 되니까요. 우리 딸 며느리 되고 부탁받은 건데 기죽일 수 있나? 내가 업무 스케줄 보고 시간 장소 말해주마. 싱긋 웃으며 윙크하는 아버지를 보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께 구구절절 남편 집안일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새엄마고 시동생이 배다른 이봇동생인 정도는 친정 식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친아들인 시동생과 남편을 다르게 대한다는 걸 알기에 남편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죠. 아마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까지 다 짐작하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무사히 시어머니의 미션을 완수하고 시댁을 가는데 마치 금이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취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취직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면접 날짜 잡아왔어요. 아이고, 잘됐다. 준아야, 너희 형수 왔다. 나와보렴. 형수님 오셨어요? 네, 도련님. 벨크로 공장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면접 날짜 잡아왔어요. 일주일 뒤 오후 3시 청주 공장 사무실에 가시면 돼요. 네? 빠르네요. 저 혼자 가는 거죠? 그렇죠. 취업 경쟁 상황은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도련님만 면접 보는 걸 거예요. 제 말은 형수님은 같이 안 가는 건가 해서요. 제가요? 저는 공장하고 관련이 없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저 떨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도련님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청주에 있으니 아버지 공장에도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마침 스케줄을 보니 휴무라서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남동생 얼굴 한번 더 보면 좋은 거니까요. 면접 당일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도련님의 상태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고 시동생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미용실도 데려가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쇼핑몰에 데려가 단정한 세미정장을 사입혀서 면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다듬고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이랑 핏줄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준수해 보였어요. 공장도 휴무날이라 사무실에는 아버지와 남동생만 있더군요. 제가 같이 올지는 몰랐는지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하고 면접에서 빠졌어요. 아버지는 도련님이 챙겨온 이력서와 여러 서류들을 살펴보시고 이것저것 대화를 나눠보는 것 같았어요. 면접에서는 빠지려고 사무실 나왔지만 시동생이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같아서 저도 모르게 사무실 통창문에 붙어서 귀동냥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까무잡잡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사무실을 나온 시동생은 갑자기 저를 꽉 안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형수님, 저 취직했어요. 이거 꿈 아니죠? 몰래카메라도 아니죠? 맙소사, 도련님, 너무 잘 됐어요. 축하해요. 후에 아버지랑 남동생 말을 들어보니 마침 주문 생산이 늘어나서 공장 엔지니어를 더 뽑을 계획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시동생이 관련 대학을 나오고 업계 일을 아니까 인턴으로 3개월 고용해서 일도 가르치고 해본 뒤에 정직원으로 고용할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인턴 자리도 처음 합격해본 시동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취업 소식에 시어머니는 저를 업고 땅에 발이 안 닿게 해주고 싶다 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자상하게 사람을 챙길 줄도 아는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집살이 전세역전의 느낌이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공장이고 3교대 근무에 사택이 있어서 시동생은 아예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시동생 취직에 회의적이었다가 막상 취업을 하자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식사 자리와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엄청 신경 쓰인 눈치였어요. 시동생이 취업을 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지 4개월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청주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가끔 시동생 옷이나 반찬 챙겨준다고 청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방문인가 보다 했죠. 어머니, 청주는 어쩐 일이세요? 도련님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너랑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왔다. 평소 다정하게 잘해주시던 분이 마치 결혼 전처럼 서리빨이 냉랭하게 차서 오셨더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그래, 말 잘했다. 이 일이 많아. 그것도 아주 큰 일이지. 네? 무슨 일인지... 우리 준아, 돈 못 벌어서 문제 있던 거 아니야. 서울 4년제 대학 나오고 자기 전공한 길을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고 낙방했던 거야. 하지만 이 월급은 너무하잖아. 도련님 월급이 어때서요? 4년제 나온 아들놈 월급이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냅다 저에게 던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류를 보니 월급 명세서더군요. 적혀있는 금액을 보니 300만 원이 조금 덜 되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이 월급이 어디가 어때서요? 원래 직장인 초봉은 이 정도 해요. 10년 차도 아니고 많이 못 받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버지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그 정도만 잘 준 거예요. 달랑 100만 원 겨우 받는 게 월급 잘 받는 거라고? 누구 바보로 하니? 나도 한 달에 이거보다 더 벌어. 100만 원이라는 말에 놀라서 살펴보니 진짜 실수령 금액이 100만 원이더군요. 제가 아버지 성정도 알고 공장 급여 정도는 알고 있어서 정직원에게 한 달 월급을 이렇게 줄 리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물었어요. 내가 이제 정직원도 됐고 엄마 용돈 안 주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줘서 생활비랑 학자금 대출 상환하면 돈이 안 남는다고 용돈 못 준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청주 와서 직접 확인했다니까. 도련님은 뭐래요? 뭐라 할 애니? 당연히 입 꾹 다물고 바보처럼 이렇게 주면 주는가 보다 하고 있었겠지.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착오는 무슨? 벌써 3개월째 이렇게 받는다는데. 친정 좀 잘 산다고 시댁이 만만한 거야. 뭐야. 사돈 어르신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월급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다. 내가 취업했다고 그렇게 너랑 네 남편한테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져서 제게 친정욕을 마구 하더군요. 고소하겠다고 시작해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겠다고 노동 착취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일단 시어머니를 안정을 시키면서 만에 하나 공장에서 노동 착취를 하고 돈을 덜 준 거라면 제가 어떻게든 받아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세한다고까지 얘기했더니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이 좀 풀렸는지 서울에 가서 기다릴 테니 빨리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 길로 바로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서재에 계시길래 다짜고짜 시동생의 월급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아빠, 아니죠? 아빠 회사 경영하실 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종이에 찍혀있는 월급을 보니까 혼란스러워서요. 회사 경영에 뭐라 하는 건 실례인 줄 알지만 제가 흥분해서 말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돈 어른이 너한테 단단히 뭐라고 했나 보구나. 어제 오피스텔에 오셔서 대뜸 저한테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가셨어요. 심지어 오빠는 지금 이 상황을 몰라요. 말할 겨를도 없었어요. 사돈을 떠나서 회사 사장으로 오해한 부분은 밝혀야겠구나. 보람아, 당장 내일 서울 사돈 댁에 같이 가자. 내일요? 갑자기 시댁에는 왜 가려고 하세요? 사돈 총각이랑 너랑 이렇게 같이 너희 시댁에 가자꾸나. 가서 얘기하마. 아버지는 어떤 일을 처리하든 함부로 언행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 무언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 아버지, 시동생, 저 이렇게 3명이 서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일이고 어떻게 된 건지 아는 모양인지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시댁에 나타나자 놀란 눈치였어요. 여기까지 오실 줄을 몰랐네요. 오히려 잘 됐어요. 회사 사장님이 직접 오셨으니 어떻게 된 건지 따져보죠.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싫습니다. 사돈어른, 하지만 몇 달간 우리 아이 받은 월급을 보세요. 최저시급은커녕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거보다는 잘 벌 겁니다. 제 아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님 저희 집이 이렇게 대할 정도로 만만한 겁니까? 엄마, 그만해요. 시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져서 들리지 않아 보였어요. 사돈어른 진짜 너무하세요. 본인 아들 아니라고 월급 꼬라지가. 내가 고소할까 싶네요. 사부인 진정하시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서류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죠. 시어머니의 난리에도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해나가셨습니다. 정준하 군이 인턴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준 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성실한 태도에 정직원으로 채용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딸과 관련이 있어서 불허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엔지니어가 회사에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직원이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사고를 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인턴 2개월 차에 한 번, 정직원 1개월 차에 한 번 해서 총 2번입니다. 회사 내 CCTV 영상을 좀 보시죠. 아버지가 들고 온 노트북을 재생하니 시동생이 근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였는지 공정관리를 하는 사무실에 다른 직원과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자동화 생산기기를 살펴보러 간 사이 시동생이 한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더니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CCTV 정면에 놓인 컴퓨터로 게임을 한 거라 안 했다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공장 설비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 시간에 약 1시간가량 게임을 하는 바람에 가동되어야 할 일부 생산 라인이나 기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실 금액이 2억 원이 넘게 났었고 겨우 수습을 해서 1억 정도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할 수가 없더군요. 준하군이 억대 돈을 바로 다 낼 수는 없으니 일단 제가 손실금을 냈습니다. 그 후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씩 저에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신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턴 때도 업무 중 게임을 하다가 사수에게 발각되어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선배들이 일을 수습해서 다행히 문제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돈을 차용한 증서와 함께 각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는 내내 충격에 사로잡힌 얼굴이었습니다. 충분히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하군이 정해 호소하더군요. 제가 일을 수습하고 각서를 받은 부분은 저희 딸을 봐서 그랬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래도 딸의 새로운 가족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사돈어른 부탁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엄마, 그만해요. 내가 이미 돈도 갖고 있고 사과했어요. 엄마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요. 엄마 잘못 아니고 내 잘못이니까. 준하군 말이 맞아요, 사부인. 이 문제는 준하군과 잘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제 딸에게 앞뒤 전후 사정 알아보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다고 한 것도 있고,
급여 문제에 관해 오해가 있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제가 직접 해명하러 온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방향을 틀어서 제게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한테 무례하게 그러는 게 아닌데 용서해 주겠니? 어머니 괜찮아요. 오해하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보는데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죄해야 하나 싶었어요. 시동생도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죄를 보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고요. 준하군, 사회에 나와서 처신을 잘하지 못하면 부모가 대신 욕먹고 사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사부인과 똑같이 했을 거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자네와 각서를 쓸 때 말했지만 준하고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네. 나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나 내 밑에 사람 두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았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준하군을 믿고 추천해주고 도와주고 있지 않나. 그건 굉장한 일일세.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게. 그리고 약속대로 내 밑에서 일 성실히 배우고. 아버지는 따뜻한 격려와 용서를 보여주시며 시동생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감정에 올라와서는 오열하더군요. 지켜보던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준아야, 사돈 어르신같이 좋은 분 밑에서 일도 배우고 첫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어미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 제가 준하군 어디 가서도 제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하군도 저와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했고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다른 업무 때문에 청주를 가야 한다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귀인을 못 알아봤었다며 다시 한번 사죄하셨고요. 저도 아버지께 새삼 감동받고 고마워서 꽉 안아드렸습니다. 서울에 온 김에 남편을 보고 가고 싶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몰래 와서 기다리는 저를 보고 남편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이런 이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보내고 간만에 부부끼리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제 오늘 시어머니와 시동생, 친정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당신 혼자서 감당하면 어떡해. 듣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너무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까 괜찮아. 내가 준하 이 녀석 이런 사고 칠까봐 당신한테 걱정 어린 소리 한 건데. 여보, 도련님도 많이 뉘우치는 기색이었어요. 처음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구석에 맥없이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 오늘 느낀 건데 눈에 총기가 생겼더라니까? 아버님이 무슨 마법 부리신 거 아닐까? 장인어른은 정말 인생 스승님 느낌이라니까? 오빠, 그런데 난 도련님이 살짝 안타깝기는 해. 사실 우리 아빠 별명이 독사거든?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으시는데 도련님 괜찮겠지? 여러모로 기도해주고 싶다, 진심.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아기 천사가 동시에 둘이나 찾아와 쌍둥이 형제를 돌봐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의사 표현하는 남자아이 둘을 동시에 봐야 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자고 있는 천사 같은 얼굴들을 보면 그런 힘듦도 다 녹아 없어진답니다. 남편도 일 외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저와 양육에 진심을 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단연 도련님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정신통일 하사불성을 모토로 주짓수에 진심이셨는데 도련님을 그 세계로 끌어들이시더니 아마추어 챔피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배만 볼록하게 나온 올챙이 몸매에 게임패인 시동생을 신체 건강한 체육인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중독을 없애려면 다른 중독으로 대체해야 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시동생 보고 운동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운동 중독을 벗어나려면 연애를 해서 사랑 중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한 후배 한 명 소개시켜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히 잘 계시는데 손주가 태어나니 눈에 밟혀서 안 되겠다며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서울 남편 집으로 살림을 합쳤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동생을 보면서 늘 감사하다며 명절이나 중요한 날마다 저희 친정에 선물을 그렇게 보내세요.
사돈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 게임 중독에 피해의식에 찌들었던 시동생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정신육체 관리에 철저한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직 남성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시동생을 변하게 했다기보다는 시동생 안에서 변화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이 가득했는데 아버지가 그 계기가 되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무슨 일을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 물건, 장소 등을 찾아보세요.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길이 눈앞에 나타난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우연한 기쁨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